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를 만납니다. 현안은 당연히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입니다.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강경하게, 그러면서도 냉철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 그 자체가 국민에겐 큰 힘이 될 겁니다. 얼마나 일치된 해법이 나올지는 결과는 두고 볼 일입니다. 국회 차원의 대일 외교도 가동됐고 이낙연 총리는 한일 간 물밑 협상 기류도 내비쳤습니다. 내친 김에 꽉 막힌 국회도 출구를 찾아서 추경과 법안 처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정치권 정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차재원 교수님, 정치평론가이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핵심 의제는 당연히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입니다. 어떤 해법이 논의될지 예상 분위기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모레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또 그 외에 이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급 회동이 9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폭넓은 논의를 위해 대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지만 만찬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낙 중차대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티타임으로. 이번 회동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제 회담 형식에 상관없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다만 국회 내 여야 갈등 요소는 여전합니다.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여당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자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꽉 막힌 전국을 푸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그렇게 만나기 힘들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여야 대표가 의외로 외부적 충격에는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청와대 회동. 어떻게 성사됐고 어떤 얘기 나올지 먼저 예상 시나리오부터 먼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대통령과 여야 그 대표들 간의 회동은 형식과 격식을 놔둬놓고 상당한 그러니까 각 정당 간의 설정과 또 이런 나름대로 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1+3이냐, 5+1이냐, 그렇죠. 3+1이냐 그게 예. 뭐가 중요하냐 싶은데 항상 그것 때문에 안 됐었는데. 그러나 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도 상당히 있죠. 크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상당히 자신의 그 입장을 물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다는 그 자체는 저는 뭐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국가적 현안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여야가 그러니까 당리당략을 일단 배제하고 국익이라는 그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아마 지금 상당히 지금 국가적 위난에 그러니까 직면해 있는 국민들한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박수 보내야 되는 예, 건 저는 맞는 뭐 거죠? 박수를 보내고 예,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세 분한테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시나리오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평론가님도, 네. 장 소장님도 뭐 당연히 그 전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우 잘 된 거죠. 무조건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럼요. 예,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되게 큰 안심을 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 당연히 그냥 필요한 일이었었고 네. 황교안 대표도 손해보는 회동 아니죠. 그렇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고 좀 덜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름답게 먼저. 대승적 차원에서 나는 국익의 앞에서는
야당의 역할도 좀 접겠다. 무조건 만난다. 예,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좀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덜 아름다운 거. 네, 대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라는 게 이제 아름다운 거고요. 좀 예. 덜 아름다운 거는 황 대표가 좀 그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좀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치력이 없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로 좀 삼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는 이때다 해서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것도 틀린 분석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황 대표는 그래서 만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겠죠. 아, 그럼요. 예, 야당들 입장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나 지금 나라가 어렵다 하니까 대통령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모습일 텐데. 맞습니다. 예. 네. 서 변호사도 만난 것 자체는 일단 오케이? 저도 이게 그 뭐 5당 회동이요. 예. 안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만 예. 저는 이제 형식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게 회담은 이게 그 적을수록 좋아요. 한마디로 이게 중구난방 예. 5분이 이게 모이면 5분이 이게 오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게 결실이 성과물이 나오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가장 좋은 거는 대통령이 5명을 전부 다 1대1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1대1로 황교안 대표와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을 이끌어가는 거는 민주당과 한국당이에요. 따라서 이게 1대1로 만나는 게 가장 좋았고 네. 아니면 이게 그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죠. 네. 따라서 이제 그 손학규 대표와 삼자회동. 근데 예를 들어 나머지 두 당은 교섭단체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 공화당 왜 뺍니까? 거기도 이게 현역 의원이 2분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기준이 있어야죠. 따라서 이게 저는 옛날에는 공동교섭단체였어요. 네. 민평당과 정의당이.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5당 회담이 맞아요. 저는 지금은 저는 이게 3당 회담이나 1대1이 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좋다. 이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형식 가지고 너무나 상황이 엄중하니 일단 5당 대표들 형식 따지지 말고 만나자. 이거 자체는 정치권에서는 환영한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것보다 낫죠. 안 만나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라는 얘기.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무슨 합의문 같은 게 나올려나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그런 것 좀 한번 전문가들이시니까 패널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무슨 합의문이 나오거나 무슨 뭐가 구체적으로 1항, 2항, 3항 이런 거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그런 한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떤 예. 식으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정도의 아마 좀 추상적인 나름대로의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강력한 요구 그리고 네. 또 우리가 한 뜻으로 지금 한 그 마음으로 뭉치고 이게 그러니까 대처하겠다는 그러한 정도의 선언식의 뭐 그런 선언문 내지는 뭐 결의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야 간의 신뢰 자체가 상당히 나머지 그 전국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는 만큼 그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정리한 대로만 놓고 보면 답은 나와 있네요.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이건 명백한 보복 조치고 WTO 위반 사항이 명백하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대처한다. 이 네. 정도의 선언적 의미는 나올 것이다. 오늘 한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그 최고위원과 중진 연석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벌써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우선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 형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보복 조치는 무조건 철회해라. 그렇죠. 그 이야기는 분명히 아마 다른 당 대표들도 다 한꺼번에 다 공감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한 나름대로 이 지금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조속히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외교적 해법이라는 부분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 외교의 장으로 나와라. 외교적으로 예. 풀자는 이야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그러니까 이 이견이 대표들이 없다. 이견 없이 한 뜻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면서 인식들은 명확하군요.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한국당이든 이건 일본의 잘못이다. 명백한 보복 조치다. 단호하게 강경하게 맞선다. 그런데 해법은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니 일본을 끌어낸다. 네. 좋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의 이 청와대 회동에 대한 미리 보는 시나리오 먼저 보고 계십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어떤 시나리오 쓰고 계세요? 저는 합의문 나올 것 같아요. 합의문이 나온다. 네, 예를 이렇게 들자면 어렵게 영수회담이 진행이 되면은 이 사전에 사무총장들끼리 여러 가지 일정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의 초안 형태로 만들어가요. 만들어 가서 예. 거기서 이제 어느 사항은 넣고 어느 사항은 뺄 것이냐를 최종 조율을 하기 위해서 또 대변인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합의문조차 나오지 않으면 이 회담은
회동은 실패한 거다라고 언론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뭐라고 각 당이 나가서 서로 발표하면은 도대체 뭐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합의문이 나올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징후가 사무총장들 만난 거는 날짜 정할 때 벌써 만났죠. 만났죠. 사무총장들 만나고 네. 대변인들 따라갑니까? 대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요. 대변인하고 사무총장이 따라갑니다. 사무총장 네, 따라가고 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 대변인들 비서실장하고 저 대변인하고 따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하고 그 대변인. 대변인으로. 네,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막후 조정은 정무수석이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라인들이 아주 물밑에서 되게 막 많이 움직여요. 이번에는 많이 움직였군요. 네. 그렇다면 합의문이 아예 문서 형태로 나올 것이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합의문의 기본 내용은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딱 나와요?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경제 보복 규탄 예. 이런 것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선 그런 원론적인 수준이겠지만 합의문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예. 자, 요 대목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그 주체는 야당이 될 텐데 그 야당 분위기는 수정국 변호사한테 좀 여쭤볼까요? 초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그 문구에 야당이 지금 자세가 돼 있습니까? 준비돼 있어요? 문구는 이게 초당적으로 협조한다. 당연한 말이니까 당연히 이게 문구는 열 수 있지만 예. 저는 이제 해동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잘못된 걸 규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초당적으로 협조해서 뭐 이게 일본의 상응 조치를 취하고 경고하고 예. 이런 거 하면 이게 해결됩니까?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죠. 예. 그거는 이게 하나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제가 보는 거는 두 가지를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예, 첫째는요? 첫째는 이게 중재위원회 구성이에요. 예. 이번에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거부했지만 네. 분명히 65년 협정의 3조에 보면 분쟁과 관련해 현안이 있으면 항상 이게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고 예.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제3국을 포함해서 3인의 중재위원회 산다. 예. 이게 법에 돼 있어요. 협정에. 근데 왜 우리가 중재위원회 거부합니까? 어차피 이게 미국에 중재하러 달라고 김현종 차장도 이게 갔다 왔잖아요. 네. 저는요, 예를 들어 이제 일본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신뢰 안 하죠. 우리나라 의 대법원 판결은 일본이 그럼 신뢰하고 그대로 따릅니까? 어차피 이게 상호 본국의 법원 재판 판결은 서로 안 믿어요. 그렇다면 이게 공정한 제3국 포함한 중재위원회 해결 이걸 이게 저는 필요하다 보고요. 자, 두 번째는 1+1. 지금까지 정부와는 우리 기업 포스코든 또 이게 일본의 그 기업이 반씩 출연해서 해결하자. 이게 아닌데 저는 이게 1+1+ 알파가 필요하다 봐요. 그 당시에 65년에 협정할 때 강제징용 배상금을 이게 일본이 직접 피해자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가 대신해서 받겠다. 그래서 이게 무상 3억, 유상 2억, 5억 불 이게 국가가 대신 받았고 여기에 따르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해서 6,200억 정도 배상도 이게 직접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번 판결 있잖아요. 판결 난 걸 이게 기업에만 출연해서 맡길 게 아니고 정부도 이게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왜 정부가 대신 돈을 받아가서 그걸 이게 유용하게 경제 발전에 이용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정부도 일정 부분 출연해서 다양하게 해결하는 이런 제시해야지 무조건 이게 일본만 규탄하는 거는 실질 해결이 아니다 보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제3국 중재위 구성 문제는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거부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행정부가 나서서 이걸 좀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에서 아마 이걸 거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청구협정의 제3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양국 간 분쟁이 있으면 무조건 제3국 그 중재위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든 한국이 다 같이 동의를 해야 그 지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국 중재위를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치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의 나름대로의 자율적 재량과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제3국 중재위 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시청자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좋습니다. 바로 자, 어차피 얘기가 나왔고 이게 지금 토론의 주제가 소주제가 됐으니 이 얘기 해보죠. 장성철 소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여쭙기 전에 네. 사실관계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내일 5당 여야 대표를 만나기 전인 18일이 일본이 우리 정부한테 요구를 해놓은 시한이었습니다. 데드라인. 무슨 시한? 제3국 중재위로 갈래 말래 결정해라고 하는 게 내일입니다.
그날 우리는 5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청와대가 오늘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5당 대표 그 뭐 18일 그 기다릴 거 없이 오늘 거부. 중재위 안 간다. 제3국 중재위는 우리는 안 간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일본이 제시한 시한인 18일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두 분이 좀 해주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5당 원내대표가 만나요. 그러면 서정국 변호사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초당적 협력하고 이렇게 뭐 그 추상적인 합의문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해법으로 할 건데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 내용들을 가지고는 이견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 합의문에 담길까요? 대단히 이견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예. 합의문이라는 것은 원래 원론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자꾸 합의문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여야가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작성하기로 했거든요. 본회의가 우리 열리면 국회에서 네, 처리하기로 예.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 수준으로 아마 지금 청와대랑 예.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도 청와대 어렵게 가서 예. 회담을 했는데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내 얘기만 하고 나왔어라고 네. 하면 또 그럼 왜 회담을 했냐? 당신 정치력이 또 문제다라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예. 합의문 마련에 급한 것은 청와대지만 네. 황교안 대표도 그거에 대한 호응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일본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야는 정부가 지금 발표한 제3국 중재안 거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중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지금이라도 받자라고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외교적인 대통령께서 외교적인 해결을 원한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네. 이제 강대강 대치가 지금 우리는 이제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미리 제안한 청와대 네. 회담 제안에 나오는 4가지 사안에는 제3국 중재안 어쩌라 저쩌라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받아들이는 걸 검토해봐라라고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대미 대일 특사 파견하고 국회에서 뭐 대표단도 파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거겠죠. 네. 미국을 중재로 해서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자.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이번 5당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에 뭐니 해도 이게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뉴스가 터졌습니다. 만나기 하루 전에. 청와대가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이 얘기를 지금 더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차재원 네. 교수님. 네. 잠깐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네. 제가 좀 그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네, 다시 예, 한번 예. 여쭙겠습니다. 청와대의 거절의 논거는 이거는 65년 한일 협정문 그거 거들먹거릴 일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에 따른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외교적으로 지금 가서 야기하고 분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65년 체결된 한일 협정문의 3조에 분쟁이 생기면 제3국으로 간다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있죠. 그러나 예, 예. 이 사안은 강제징용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별개의 문제다. 문제라고. 이 논리죠. 예, 예. 아하, 좋습니다. 사실은 앞서 우리 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 그때 그러니까 1965년도에 한일 그때 그 청구권 협상이 하고 난 뒤에 관련된 부속 서류들이 비공개로 30년인가 묶여 있었거든요. 이것이 네. 2005년도에 그때 공개가 됐어요. 그 때문에 그때 이제 개인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이걸 그러니까 꼼꼼하게 들여다봤죠. 네. 들여다보고 본 결과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도 협정에 따라서 다시 협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정부의 결론과 달리 사법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정부라는 건 어느 정부?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 때 그 정부 결론이 그때 당시 됐어요. 민간합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였고요. 네. 그때 위원 중에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참석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이 찌르고 들어오는 대목이 그 대목이 바로 또 그 맞죠. 대목이죠. 그 대목이죠. 그렇기 왜냐하면 때문에 다른 정부도 아니라 이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그 법정 논거를 들고 나오는데 예.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논거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현재 대법원 징용 판결과는 시점도 다르고 사안도 다르다 이 얘기예요. 일본한테 답할 내용이 아니다. 이런 그렇죠. 해석해도 그러니까 됩니까? 지금 우리 사법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의 생각과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들고 지금 일본과 지금 그 국제 무대에 가서 지금 제3자가 어떻게 중재를 하고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처정욱 변호사님 변호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 판단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옳다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법률가의 시각으로 이 한국 정부가 내린 이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법원이 징용 판결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왜 제3국에 가서 중재를 받아? 이거는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 결론. 무슨 논거에 무슨 허점이 있습니까? 허점이 있죠. 제가 보기에 국제사법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은 예. 과연 이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한 게 맞느냐? 그럼 이게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제가 예. 질문.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가 간의 분쟁 사항입니까? 결국 이제 일본 회사하고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하고 싸움이잖아요. 예. 뭐 피고가 이게 일본 회사죠.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 일본 회사잖아요. 예. 그다음에 원고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민간 기업과 예. 한국 민간인의 법적인 다툼의 최종 그럼 판결이었지. 이게 일차적인 관할권은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을 이게 어디서 그러냐면 일본에서 이게 소송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 졌죠. 패소했죠. 네. 그럼 이게 이미 기판력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 또 제소했죠. 1, 2심에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법자재 이론에 의해서 계속 그 사법부가 판결 안 하다가 네. 사법농단 수사 재판거래수사 넣으면서 판결이 났죠. 그때 11대 2로 물론 이게 그때도 소수 결의는 안 된다. 예. 이런 이게 대법관도 있었어요. 소신껏. 예. 이게 과정인데 자 그러면 이게 역지사지를 해보세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이미 패소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들에게 다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배상해라. 그럼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문명국의 사법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일본의 논리와 일본의 주장은 그럴 수 있지만 네. 어찌 됐든 일본이 일본의 이 논거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했듯이 대한민국의 논거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한 것을 왜 제3국으로 가져가냐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기각했는데 예. 우리나라 이게 법원에서 판결하니까 이 판결을 못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사법 독립상 우리도 이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대법원 판결을 부인해서 중재위원회 가자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결은 이제 이미 난 거니까 존중하고 그럼 이게 그 금액을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이게 보상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안은 그럼 이게 포스코 그때 수혜를 받았으니 하고 이게 일본하고 반반씩 기금으로 하결하자 이렇게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 외에 플러스 알파안으로 그럼 이게 우리 정부도 좀 부담하자 이런 다양한 논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중재위원회에 가져가서 실제 이게 미국 같은 데는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제3국 포함해서 물론 이제 차재원 교수의 말처럼 의무적으로 갈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동의해야 갑니다. 예. 제 말이 이게 동의를 해라 이 말이죠. 따라서 이게 저는 보상 방법과 관련해서 중재위원회 좋습니다. 해서 한번 예. 해결해 보자 이 말이죠. 예, 예. 아니 근데 예. 그 지금 제3국 중재위가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정하는 또 제3국, 일본이 지정하는 제3국이 같이 모여서 그 나라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이른바 것처럼 제3국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를 예, 어떻게 될지 보장을 모르고 못한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법결이 돼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합의하는 제3국 둘 다 동의하는 법에 이렇게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의가 문제는 되겠냐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외교의 장으로 놓으라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의 사법부 판단과 우리 정부의 판단이 이렇게 달랐는데 예. 이 우리는 사실은 당신들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 우리 정부의 고충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일종의 그런 식의 협상과 이야기, 신뢰, 그러니까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3국 그것이 이 제3국 알았어요. 중재위라는 그러한 그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그런 식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그런 식 어느 누구가 승패가 나눠지는 그런 식의 이 단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대로 그러니까 이 가해자로서의 좀 뭐랄까 양심적인 그러한 그
뭐 그런 부분들에 성의를 대한 보여라. 성의를 보이는 예. 그런 식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 아마 저는 외교 해법이 아닐까 자,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네요. 일본이 원하는 제3국 중재라는 거는 일본의 대법원의 판결,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3국 중재에 대해서 논의하자.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지금 판결은 각자 난 거니까 각자 판결을 하는 거고 우리가 제3국 중재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해법을 논의하자라는 건 얼마든지 외교의 장으로 나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같은 제3국 중재라도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이해됐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외교에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예. 우리 주장만 100%다 설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제 상권 분리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못해라고 방어막을 치는데 상권 분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익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제3국 중재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미국에는 중재해달라고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용이 달라도 예. 중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에서도 미국 가서 자기네들 입장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2+1 이 배상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부를 하면 어떻게 외교적인 협상을 할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해서 이 난국을 풀어나갈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이 정부의 무능함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자,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과 5당 여야 대표 회담에서 다양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나올 걸로 지금 나오는 얘기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도. 그럼 차주영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제3국 얘기 뭐 이거 어차피 대한민국은 거절했기 때문에 결론은 난 내용인데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뭐 누구 왔죠? 예, 스틸웰이라고 그러니까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왔죠. 예. 어제 들어오면서 한 이야기가 좀 그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내일 말하겠다 했는데 오늘 이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간이 그 기자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틸웨이라는 이 차관보 자체가 이제 한국어도 상당히 능통해요. 한국에 1980년, 81년도인가요? 네. 어학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이 공부를 했고 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그 전투기 조종사로 또 군산 공군기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나 이런 부분 상당히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떤 우리-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편 좀 들어줄래나?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중재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뭔가 모든 걸 다 해결해줄 요술방망이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조금 우리가 지금 지나친 이 지금 그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한국과도 동맹이지만 일본과도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이 그 협력을 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그래서 동북아 안보에서의 나름대로의 이 방어막을 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양축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동북아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분업 체계를 흔든다. 그것은 결국은 이 지금 동북아의 안보 구도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상당히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말려달라는 것이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해결해달라.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깨질 정도로는 선을 넘지 말아라는 데까지는 협조가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구체적으로 감나라 배나라 할 상황이 상황은 저는 아니다. 아니라고 제가 예, 보기에 소변 저는 선생님. 기대하기 힘든 게요. 예. 이 모든 게 그 조치 있잖아요. 이게 근본으로 가보면 바로 이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여기서부터 이게 자유무역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자신이 중국의 그 관세 보복 받잖아요.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럼으로써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보복, 그다음에 아베, 일본 전부 이게 자유무역을 흐트리는 게 미국에서부터 놓은 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미국의 공정한 중재가 가능할까 회의가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그 일본의 무역 보복이 놓으면 미국이 상당히 수혜해줘요.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미국 마이크론이나 상당히 그 경쟁 업종도 많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미국이 과연 이게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 동맹은 역대 언제보다 굳건합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은 상당히 삐걱거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과연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서 중재해줄까? 이건 기대하기 어렵다. 자, 이래 봅니다. 회의적이다는 얘기고요. 자, 일본의 반응만 좀 살펴보고 좀 가죠. 장 소장님 오늘 뭐 뉴스들 쭉 봤지만 네.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재 거부한다 명확하게 이렇게 입장을 나섰을 때 일본은
어떻게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뭐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요? 2차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또 한대요? 일본 정부는 2차 규제를 하겠다. 예고된 겁니다. 보복 조치를 또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복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수출 관리의 일환이지 보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장관이 명백한 나와서 보복 조치로 WTO의 정식 안건으로 지금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일본에서는 보복이 아니고 경제 수출 관리다라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국에 대한 중재의 그 조항을 받지 않으면 제2차 규제에 들어가겠다라고까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2차 규제, 3차 규제가 있다면은 뭐가 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더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예. 아니면은 또 다른 금융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금융.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돈 빌려준 것을 좀 회수한다든지 더 이상 투자 안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도 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는 또 궤변은 또 늘어놓을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조치는 화이트 리스트를 철회하는 겁니다. 화이트 그거는 리스트라는 굉장히 화이트리스트 철회라는 건 굉장히 가시화된 조치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까다롭게 앉아 지금 이 수출 규제를 하는 거지만 네.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품 소재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좀 편의를 봐준다는 거거든요. 블랙리스트와 반대말로. 네. 그런데 이걸 갖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한국의 편의를 봐주던 그 자체가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 화이트리스트 자체가 여러 가지 꼼꼼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면제해주는 그러한 장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럼 통상의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편의를 봐줬던 걸 이제는 그 편의를 물리는 것이지 특별하게 가중적으로 무슨가 페널티를 묻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일본은 펴고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게 궤변일 수밖에 없는데 WTO에 가면은 그 논리를 계속 필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이제는 있죠. 우리가 편의를 봐주던 걸 갖다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편의를 철회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보복이냐고 지금 일본은 그런 논리를 갖고 지금 아마 놓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저 경제 비전문가니까 자세히 내용을 모르지만 혹시 서 변호사님 법적으로 그래? 일본이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빼? 그럼 우리도 뺄게라고 하는 우리도 무슨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알기로요. 예. 우리는 이게 그 일본에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근데 그 국제통상국 기재부 자문 변호사거든요. 예. 오래 했는데 예. 한마디로 이게 WTO는요. 요즘 이게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세계는 다자주의가 아니고 쌍무 협상. 전부 이게 미국도 예를 들어 중국하고 1대1로 협상하고 이러지 이게 다자주의 WTO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뭐 일반 이사회에 부회도 제가 보기에 실효적이 있는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안 나오고 네. 지금 WTO의 그 재판부 있죠. 재판부도 이게 공석이 많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따라서 저는 일본에 있죠. 이 리스트를 보면 일본하고 이게 우리가 경제 규모는 한 1대 3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인 소재나 핵심 장비를 보면요. 저는 이제 그 업력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봐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 대통령이 일본한테 몇 배 더 보복하겠다.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보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자, 이제 현실론적으로 현실론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2차 추가 제재 보복 조치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은데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여기에 맞서서 할 수 있는 맞보복 조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지금 현실적인 그 얘기들을 차 교수님하고 서 교수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말무리하면 그게 롱리스트. 일본이 이게 보복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목록이 있지만 예,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우리가 일본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예.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옛날에 그 센카쿠 열도 가지고 이게 분쟁이 있었죠. 예. 그때 중국이 히토류 있죠. 예. 히토류를 이게 일본에 검수했더니 바로 이게 일본이 뺏기 들었습니다. 네. 이게 경제 현실이에요.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의도는 한국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면서도 국제법의 어떠한 어긋난 조항은 벗어나겠다. 아, 그런 그래서 의도가 치졸한 돼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분명히 강제징용 문제에서 시작됐고 이게 외교 문제로 됐기 때문에 무역 문제가 아니어서 경제 보복 조치 이미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명백한데 법적으로 뜯어놓고 보면은 이게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이 현실이 그렇죠. 너무 치졸하고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번 기회에 한국에 산업 피해를 줘서 보상과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매듭 짓겠다라는 의도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아가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울분과 이 분노는 뭐 저희나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것이 지금 뭐 문자에 뭐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발언을 최종적으로 보면서 저 패널 여러분들한테도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피해는 일본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협상의 장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피해 안 본다 할 수 없다. 옛날하고 다르다. 이게 모든 물품들이 다 체인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피해 못지않게 클 것이다. 그런데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협상으로. 네. 자, 나와라. 그러면 결국은 해법을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해법이라는 건 뭘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행정부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 이 결과가 지금 어긋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우리 고민이 깊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지금 도외시한 채 일종의 보면 아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리기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신뢰 조치가 상실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론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측면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계산이 상당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베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차명 선거 있잖아요. 차명 선거를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동아시아에서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이 구도 자체를 일본이 지금 생각하는 쪽으로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본의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시도 자체가 상당히 무모하다는 점을 아마 이 상당히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글로벌 분업 체제에 의해서 지금 이 일본도 지금 당장 그 에칭가스 같은 파는 그 만들어낸 회사 같은 경우 거의 한 70% 80%를 대한민국에 팔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일정은 당장은 상당한 경쟁력에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일본 그 경제계 내에서도 상당히 이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일본도 뭐 더 큰 피해를 받겠다는데 더 큰 피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도 상당히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장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양자가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뭔가 이 지금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자는 쪽으로 뭐 논의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받다 든 누군가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정욱 변호사님, 장성수 선생님 혹시 아실까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같은 질문입니다. 대일 특사 누가 갈까요? 언제 갈까요? 뭘 들고 갈까요? 뭐 제가 보기에 뭐 대일 특사라면 이낙연 총리 정도. 그분이 이제 일본 통 아닙니까? 예. 기자할 때도 특파원도 했고, 예. 그다음에 의원 시절에 그 한일 의원 연맹도 했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낙연 총리 정도가 특사로 적당하다 보고요. 근데 이낙연 총리 현재 해외 순방 중이시죠? 근데 바깥에서 뭐 저랑 논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직 연락은 못 받으신 것 근데 같아요. 문 대통령이 외교는 이제 혼자 힘드니까 투톱이게 나눠야 된다. 저는 그 말 속에 특사를 염두에 뒀다. 이래 보거든요. 이낙연 총리 유일하다 굉장히 유의미한 후보군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강경화 장관으로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낙연 총리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 문제는 이게 결국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항상 냉철한 국가 이성으로 접근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일본하고 뭐 죽창 들고 싸우자 또는 112척으로 싸우자 또는 국제보상운동을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많이 노는데 이런 민족주의적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이고 그게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노무현 정부를 본받아라. 노무현 정부 때 국가가 다 민관합동위원회에서 6,200을 보상했잖아요. 예. 저는 그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어요. 지금 재판하신 분은 몇 분 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본도 좀 부담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왜 정부가 6,200억을 부담했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정부도 부담해서 좀 진전된 안을 가지고 일본에 가란 말이에요. 일본하고 이게 협상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네. 그렇게 꼭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낙연 총리가 원래 이렇게 자제를 하면서 뭐 조목조목 말하시는 게 뭐 국회에서도 국민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그런 데는 굉장히 훈련된 분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과연 그럴듯해. 장 소장님도 이낙연 총리 특사설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급 그런 정상 활동을 해야 외교급.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근데- 두 번째 질문 언제? 글쎄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거기서 지금.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모양새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국무총리잖아요. 또 자격이 네, 네. 국무총리가 특사로 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특사로 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무릎 꿇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그렇게 되면 안 국민들한테 줄 수 되죠. 있을 또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또 분명히 홀대 받아서도 안 되죠, 갈 때. 네, 그럼 분명히 실무적인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진전된 상황 하에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한일 양국 간의 주장을 보면 합일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보복 조치 철회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본에서는 보복 조치 아니야라고 하고 있어요.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사 외교도 말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서 대일 특사를 통한 합리적 해법, 외교적 해법 논의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누가 갈 거냐? 이낙연 총리 매우 유력하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언제 갈 거냐, 뭐 갖고 갈 거냐는 차 교수님도 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지금도? 저는 뭐 히든 카드가 이낙연 총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요? 분명해 보이는데 네. 문제는 그 시점과 형식인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장승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 외교적 협상을 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당장은 23일인가요? 21일 날 일본 참여연 선거 결과를 아마 그 아베가 좀 보고 난 뒤에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이후에는 그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물밑 교섭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이 통산부 이 과장급 차원에서 이 공개적인 그러니까 이 그 뭡니까 이 오픈된 장소에서 일단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제 생각에 물밑에서 지금 끊임없이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대화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은 한교안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 저는 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일 간에 예. 한일 의원연맹이 어느 의원단체보다도 확실하게 더 그 뭡니까 끈끈한 외국과의 그런 그 교유의 폭과 신뢰를 형성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동안에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그러니까 이 상당히 집권을 많이 했던 세력이 보수정파고 보수정파는 이 일본과의 그러니까 이제 의원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내일 이제 한교안 대표가 우리가 그런 특장이 있는 부분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하십시오. 아하.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정부 간에 지금 상당히 얼굴 붉히면서 이렇게 아주 격하게 싸우고 있는 부분을 밑에서 의원들이 가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일본의 그러니까 지금 그 자민당 계열의 이 그 핵심 이 당직자들하고 약간 톤다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화의 이 분위기를 만들고 난 뒤에 저는 그 이 이낙연 총리가 대일 특사로 가서 뭔가 하나의 이 고리를 맺고 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국회에서의 대일 그 국회의원 대표단 파견하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달에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몇몇 의원들과 함께 일본에 가서 의원 회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자민당의 비례대표 의원 한 명만 나와서 그냥 간단히 간담회를 하고 끝났거든요. 다른 중요한 의원들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근데 만약 다음 주에 우리가 국회에서 대표단을 보냈을 때 지금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양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과장급 회의 있잖아요. 네. 그 화면을 보면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일본의 이 무례함과 창고 같은 데로 불렀잖아요. 네. 넥타이도 안 맸죠. 그렇죠. 노타이죠.
물 한 잔도 안 내놨죠. 네. 화이트보드에다 저렇게 그냥 좀 적어나게 붙여놔 버렸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홀대는 사실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 일어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대요. 저건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지금 이러한 보복 조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이 자민당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아, 그럼 의원들도 네. 저런 험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의원 외교는 그러니까 이 정부 당국 간의 그러니까 이거 협상이나 이런 외교와 의전 이거보다 조금 더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국회 저 구장에서 같이 축구도 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일본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 다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진 의원들과 끈끈하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금 다선 중진 의원들 중에 지금이라도 바로 전화가 걸면 일본 상대가 전화를 받는 그런 의원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식의 이 비공개적인 걸 통해서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가야 되죠. 저는 하나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회의적으로 자꾸 보는 게 뭐냐면 한일 의원 연맹 회장 오랫동안 게 서청원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예. 이번에도 이제 서청원 탈선이에요. 의원을 대한민국 최고예요, 지금. 네, 예. 서청원을 단장으로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서청원 의원이 집권 여당의 중요한 중진 정치인이고 힘 있을 때. 네, 영향력이 있었을 때나 자민당에 있는 의원들이 만나주지 지금 무소속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의원 외교단을 꾸렸을 때 과연 일본의 이런 일들을 지지하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이 과연 만나줄 것인가? 아베의 눈치를 안 볼까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 외교 실효성에 저는요. 대해서. 예. 지금 이게 너무 안해하게 생각하는 게 외교는 뭐냐? 외교는 이게 그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예. 전쟁은 이게 피 흘리는 외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외교는 전쟁이에요. 근데 외교든 전쟁이든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 국민의 지지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게 반한 감정이 거의 한 60, 70% 육박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또 반일 감정이 60, 70% 육박하죠.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의원들이 몇 명 아무리 개인 친분이 있어도 제가 보기에 가도 실질 성과 못 내요. 그렇다면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가져가야 돼요. 지금 이게 강제징용 그 돈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긴 건 맞아요. 물론 이게 깊은 오래된 원인이 있지만 예. 직접적인 원인은 강제징용 배상 아닙니까? 지금 이게 또 미쓰비시 주식을 뭐 이게 특허권을 경매를 부치가 해소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압류 조치 들어갔죠. 압류하고 이게 지금 안 하면 이게 경매에서 돈을 환수하겠다는 건데 네. 제 말은 이거는 계속 불을 붙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외교는 실용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 돈이 얼마 되겠어요? 큰 돈이 아니에요. 사학시험은 이게 4명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돈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소송 대상자 빼면 돈 몇 억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저희가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이게 현실적으로 정부가 예산으로 좀 이게 풀어도 국민을 설득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 보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런 협상을 하는 것도 일본이 협상에 나와서 협상의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협상장에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차 교수님, 이런 일본 정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도관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에서 좀 그 자리에서 좀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뭐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를 들자면 뭐그 1+1+알파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원론적이고 예. 추상적인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니까 비판 그리고 또 우리 한 뜻으로 모은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풀자는 이야기는 아마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각 당 대표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기에는 국민 정서나 그리고 또 정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지금 좁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저는 정치권에서 이걸 나서서 예를 들면 일본과의 물밑 교섭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일본도 톤다운을 해서 협상자로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뭐 서청원 그러니까 의원이 한일 의원연맹 오래 했고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아주 여당의 뭐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발을 안 믿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여야의 의원들이 지금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을 풀겠다는 아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예. 한국에서도 그러면 나름대로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도 뭐 예를 들면 뭐 특보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일본도 그런 식의 감을 잡아야 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저는 내일 지금 5당 대표 회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치권에서 뭔가를 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일단 한 마음을 뭉쳤으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번 푸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예.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달라. 네. 그 정도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뭔가 조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진전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네요. 예, 저는 예. 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다고 보여져요. 뭡니까? 뭐냐면 결국엔 탑다운 방식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왜 이런 보복 조치들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물밑 교섭을 하고 국회에서 가서 뭐 친선을 다지고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떤 실무적 협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 봐요. 경제학적 용어에 오컴스 면도날이라고 있는데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듭이 복잡하게 이렇게 묶여 있을수록 이걸 풀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그냥 끊어버려라. 네. 연독하려고 그냥 탁 됩니다. 끊어버려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잡하게 징검다리 건너봤자 징검다리 가운데밖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뭐 날아가든지 해서 두 분이 제3국에서 만나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하루속히 해결했으면 아니 근데 좋겠다는 이렇게까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난다 그래서 아베가 뭐저 선거 앞두고서 만날 일도 없는 그러니까 거고. 선거 끝나야죠. 선거 끝나고 끝나고 나서 무조건. 예, 이제 감정이 예. 좀 잦아들었을 때 예. 양국 정상들이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니 뭐, 저도 그러니까 양국의 그 정상들이 만나서 직접談판을 통해서 저는 문제를 푸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는데 네. 앞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본과의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라는 이유 자체가 지금 사실은 지금 아베 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도 그러니까 이 자신이 기존적으로 해왔던 말과 반대 그러니까 약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하. 지금 한일 양국의 국민들의 감정이 지금 아주 격양돼 있는 상황이기 너무 때문에 고조돼 있어서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어떤 식으로인가 뭔가 조금 방향을 조금 전환하기 자체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 그 톱다운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예를 들면 여야의 정치인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야 정치인들한테 정치와 외교한테 맡겨주시고 한일 그냥 국민들은 감정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다만 국론 분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까지만도 메시지가 나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손석희 변호사 자꾸 이제 법적인 걸 여쭤보는데 이게 저 탑다운 방식으로 이 정상 간에 이걸 탁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실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조건을 맞춰 놓고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도록 이게 가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탑다운 방식이 맞고요. 예. 실무적으로 이게 힘들고 실무적으로는 선거 안 이야기 풀린다? 나왔잖아요. 예. 일본만 이게 선거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게 정권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근데 이게 국가 이익하고 정권의 이익을 바꾸면 안 돼요. 따라서 이게 현 정권도 내년에 총선을 의식해서 혹시 이게 반일 감정이 국민 다수가 지지하니 내년 총선에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이런 이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설마요. 국가 이익 예, 우선하는 거 설마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현 정권이 너무나 이게 원칙이 없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2025년까지 보장된 LG 삼성 간판을 떼버렸어요. 근데 한마디 했습니까? 옛날에 사드 말도 안 되는 사드 보복할 때 롯데 한마디 했습니까? 왜 중국한테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일본한테만 이게 유독 강하게 나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현 정권이 항상 이게 자꾸 친일잔재하면서 반일 이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모든 게 국제 규범에 따라서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 해야 되고 결국 이 방법은 5당 모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특별법을 만들 수 있어요. 황교안 대표도 특별법에 찬성할 겁니다. 그럼 이게 노무현 정부 때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자꾸 이게 민간기업 뭐 돈 내라는 것도 직권남용입니다. 민간기업이 이게 포스코나 왜 돈을 내야 됩니까? 국가가 그때 5억을 다 대의에서 이게 받아갔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가 상당부를 부담해서 해결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 일본도 바뀌지 않을까? 예. 이게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아하, 아주 법적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좀 제시를 해줬었는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어차피 국가가 5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이후에 민간의 판결도 배상을 국가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특별법을 합의하면 된다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해주셨는데 혹시 그 얘기되는 대안입니까? 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특별법도 그러니까 지금 뭐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부담이 크죠. 크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앞서 뭐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일본한테 이 면제부 정권이 주는 거냐 소리 나올 국익보다 테니까. 국익도 있지만 정권적 이익 차원에서 총선에 어떻게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감히 생각조차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번 판문점 효과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다가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또 지금 내려갔어요.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적으로 경제 피해가 나는데 집권 세력 입장에서도 그걸 결코 달가워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께인가요? 박지원 그러니까 의원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강화론이 이 어떻게 보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도죠.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오부치 총리하고 DJ 오부치 그러니까 담판. 21세기 예. 이 새로운 한일 관계 그 공동 파트너십을 선언했거든요. 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 분야의 교류가 되지만 그때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 조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중문화 시장의 개방입니다. 맞아요. 당시 그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만화, 뭡니까 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중문화 시장 일본이 그거를 시장을 열어달라 열어달라 했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안 열어줬잖아요.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전향적으로 열어줬거든요. 예. 그때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류가 됐죠. 한류로 우리가 오히려 예. 덕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에 있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강경론은 또 다른 강경론을 부르고 외교천외로 완전히 끊겨버린다. 정부 간의 신뢰도 무너진다. 이래 되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자신은 결단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국민일수록 양국의 지도자들이 좀 담대한 용기와 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이거 오늘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시청자들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전반적인 반응은요. 상대는 혐한으로 나오는데 우리만 반일 감정을 갖지 말라? 이게 이성적인 대응일까요? 라고 국민들의 감정은 여전히 고조돼 있고 국민들의 반일 정서는 또 일본 국민들의 반한 정서는 여전히 계속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 그 토론 중에 힌트가 좀 나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이런 정도는 좀 벤치마킹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장 소장님 혹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고요. 워낙 이제 대통령께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수석들과 장관들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하나의 전략인지 아니면 전략이 없어서 강경한 대응만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과거는 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과거만 바라보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죠. 물론 저렇게 외교와 과거 역사를 갖고 경제 보복을 하는 저런 일본의 저런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탄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좀 차분하게 좀 어느 게 국익에 맞는지 어느 게 우리 산업에 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 냉철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치권이 그런 움직임을 가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씩 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마무리 발언으로요. 해법. 이미 그 가트 체제하고 WTO 체제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국제 경제도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은 이게 중국이 항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 분쟁은 일본이 항복해요. 네. 히토리 때문에. 그럼 이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게 더 강한지. 저는 이게 굴욕이 아니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요. 우리가 이게 일부 굴욕적이고 약간 이게 민족 감정이 상하더라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게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이게 피해가 올 수 있고. 근데 문제를 야기한 사람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를 야기한 거는 사법부의 현 정권인데 그런데 피해는 기업이나 국민이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냉정하게 이번에는 이게 우리가 좀 일부 양보하더라도 아까처럼 이게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가 좀 배상해서 양보하더라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부품을 국산화 또 이게 다변화식이 되는데 그게 말로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게 규제, 화학 물질의 규제를 풀고 연구실에 52시간에가 연구실에 밤에 6시에 불을 꺼요. 어떻게 연구합니까? 뭔가 이게 규제 완화라든지 실질적인 뭔가 이게 부품을 국산화하는 이걸 해야지. 지금 이게 말로만 다변하자, 국산화자 이거는 제가 30년 전에 초등학교 사회책에 놓는 이런 대책이에요. 이런 청와대 이런 탁상 공론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해법 중에 주겠습니다. 예, 이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그러니까 독립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그러니까 1965년에 국교 정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뒤에 2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시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결국 국교 정상화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경제 성장하고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그러니까 미래 이걸 앞날을 바라본다면 좀 더 우리가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담대하게 이 좀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냉정하게 담대하게 감정을 좀 뒤로 하고 이런 의견들 좀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앞에서 국론이 분열되거나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수많은 갑론을박과 해법들이 이게 친일 논쟁이나 어떤 국론 분열로 가기는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세 분 패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차재원 교수님, 장 소장님, 서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슈 따라잡기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집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가족들한테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 유서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보기 전에 먼저 정두원 전 의원의 비극적인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택 근처인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40분 전쯤 정 전 의원의 부인이 남편이 집에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수색견을 투입한 끝에 북한산 자락길 입구에서 직선거리로 300에서 400m 위로 떨어진 곳에서 정 전 의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반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으로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이명박 정부 2인자로 불렸던 정 전 의원은 권력 중심에서 멀어지며 부침을 겪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해서 19대 총선까지 내리 3번 당선됐지만 사선 문턱에서 좌절한 뒤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평론가로 각종 방송 출연을 해왔는데 어제 아침 라디오 방송이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연말에 특히 이제 예산 통과시키고 주요 법안 마무리할 때는 꼭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12월 31일을 집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밤새면서 거기서 농성함성 항상 보냈죠. 경찰은 CCTV와 시신 검시 결과 등을 살폈을 때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정 전 의원의 가족에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자택에서 발견됐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런 이슈는 좀 다루기 싫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어제 워낙 충격이었어요. 네, 오후에 극단적인 선택 한 채로 발견되기 직전에 오전에도 방송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사람이 곧 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만들었죠. 정치는 안 하실 거라고 진작에 선언하셨었죠. 더 안 할 거라고. 근데 이게 정치를 할지 말지는 사실 본인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평론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 현업에 있는 것보다 저렇게 평론하고 방송 나오는 것이 참 편해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은 정치 현업에서 물러난 이후에 겪었던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허망함 이런 것들이 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번 권력을 맛을 봤잖아요. 네. 실세였었죠. MB 때. 실세였었는데 또 예. 이제 이상득 뭐 전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이쪽하고 또 갈등을 예. 겪으면서 밀려나고 그 그때는 이른바 영포 네. 라인들한테 밀려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눈물도 보이고 했었고 굉장히 예. 묘한 관계였고 그러면서도 2012년 총선 때 친이계 출신인데도 또 공천을 따냈어요. 또 따내고. 예, 그래서 예.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무리 없이 정두원 의원 또 공천 여부가 박근혜 정권 때도 굉장히 맞아요. 예, 오락가락하면서 관심사였는데 공천은 또 따냈는데 정작 본선에서 또 낙선을 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또 감옥에도 감옥에 갔다 갔어요. 왔었고 감옥에 갔어요. 굉장히 이제 정권 실세 이러면은 대단히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정전 의원이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분들이 감옥 갔다 오고 또 무죄 판결 받고 뭐 무죄 판결 받는다고 다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정치권이랑 국민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예전에 정전 의원이 아니라 일종의 평론가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호불호나 정치적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정치권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인기가 본인이, 많았는데. 예, 새누리당 정권 출신이지만 새누리당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쓴소리도 많이 비판을 했고.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저분 말은 좀 들을만하다 이런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인생의 어떤 딜레마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어딘가 봤더니 뭐 유서에 가족들한테 정치는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을 남겼다는데 뭐 확인은 안 되죠. 유서 내용에는 뭐 네. 경찰이 공개 안 하기로 했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하지 말라 이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또 살아생전에 하셨고. 남겼던 말이긴 한데 이 묘한 역설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정치에 관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예. 본인도 정치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 때문에 정치하지 말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예, 그 부분도 예. 같이 생각해 볼 일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정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JP도 돌아가실 때 정치는 허업이라 그랬는데 JP 옆에 계셨던 분들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다 그 허업을 하시려고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허업이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꽉 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하. 예, 예, 그 정치의 예. 일면을 또 반어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정두원 전 의원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런 불행한 소식이 들려서 안타까움을 하고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네. 자, 다시 저 광화문으로 좀 가볼게요. 저 어제도 광화문 갔다 왔는데 광화문 앞에 분수도 보이고 화분도 보이고 뭐 천막도 보이고 뭐 혼란스럽대요. 네, 광화문 일대가 거의 격전장이 되어버렸고요. 예. 최근에 우리공화당이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예. 그 외에도 진보 세력도 있고 굉장히 천막이라든지 농성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나라 광화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은 뭐 전국 일주 이런 거 다닐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세력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보려면 광화문만 이렇게 훑어봐도 답이 광화문만 나올 한 바퀴 정도죠. 돌아도 네. 우리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던데 제가 어제 봤더니 저런 이제 저런 장면들. 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은 지금 철거를 한 상태입니까? 재설치를 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자진 철거를 일단 했죠. 광화문에서 빠지면서 자진 철거를 했는데 일단 자진 철거를 했고. 네. 그 지금 이제 이걸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조원진 대표죠. 조원진 대표. 이게 마치 제가 이걸 보니까 옛날에 모택동 대장정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게릴라전, 예. 빨치사 이런 것까지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이 논리예요. 행정 대집행을 당하진 않겠다. 아하. 그래서 이거 우리가 걷는 거다 그냥. 예.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이란 행위 자체를 성립 못하게 해주겠다. 성립 못하게 하게 그것을 무력화시키겠다. 네. 그러면서 예. 이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근데 세종문화회관 쪽에 바로 저기네요. 갔는데도 계단이 있는데 보이네. 예. 갔는데도 서울시에서 또 철거 시도를 하거든요. 예. 그때는 논리가 조금 바뀝니다. 여기는 행정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거는 행정 대집행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우리 공화당에서 펴는데 네. 그런데 다시 또 그 천막을 철거를 합니다. 또 해요. 예. 그럼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제 원할 때 우리가 설치하겠다라는 게 우리 공화당의 논리인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망을 다니는 것 같지만 너희들한테 타격을 먹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 쪽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만간 천막 8동을 다시 치겠다라고 예고만 돼 있는 상태고 네. 현재로는 자진 철거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철거하겠다고 다 그냥 팔 걷어붙이고 나신 서울시는
할 일이 없어진 상황이고 이렇게 되네요. 다시 치지 않는다면 또 할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어허, 그리고 예. 이제 또 물밑에서는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또 한 언론에서 썼는데요. 그건 뭔 소리예요? 이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 철거를 하는 행정 대집행을 하면은 용역 회사를 동원을 해야 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있죠. 그게 뭐 한 번 할 때마다 2억 몇천씩 들어간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전부 다 대한애국당 당직자들한테 이제 가압류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금전적인 또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투쟁들이 또 계속 벌어지겠죠. 이게 어찌됐- 보기보다 굉장히 복잡한 투쟁입니다. 어찌됐든 저 천막을 철거 한 해 만에 할 때마다 서울시가 움직일 때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이 몇 억씩 그냥 날아가는 건 날아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는 가는 거고 예. 그거를 받아내고 안 받아내고는 또 그 다음 문제인 거고. 네. 아이고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명확한 목표가 네. 계속 바뀌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천막을 지키겠다일 수도 있고, 근데 자진 철거는 천막을 지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을 지킬지, 천막을 지킬지, 그 특정 장소를 지킬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공화당이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요? 그런 네. 시각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쫓기다가 다 철거를 스스로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남들한테 어떻게 굴복해서 우리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손으로 철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원할 때 우리가 다시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또 읽힐 수 그러고 있는데 보니 많은 국민들이 그냥 철거했는데도 저 우리 공화당 천막이 광화문에 있는 걸로 인식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죠, 또. 효과도 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없는데 한편에서는- 가보면 막상 가보면 없는데 마치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거꾸로 보면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광화문에서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기동전을 펴니까. 기동전이니까. 네. 야, 참 그런 상황이군요. 참 복잡하네요. 예. 이것만 봐도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국제 관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예, 뭔가 많이 국제관계 본질까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양태가 보입니다. 뭐 어차피 뭐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럴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지켜볼게요. 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 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 텐데 네. 그 첫 1호 사례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그것이 하필이면은 이제 소위 노조에서 승리를 거둬서 예. 사측도 교체가 되고 정상화가 되었다고 믿은 MBC 문화방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지금 그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근데 정확하게 그 모르겠죠. 방송사니까 부문이 네. 있을 텐데 어느 부문이 있어? 이게 아나운서들인데요. 아. 예전에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아나운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분들이군요. MBC에서 굉장히 좀 혼란들이 많고 투쟁이 일어날 때에 이제 저분들이 주로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예. 저분들은 또 저분들 나름대로 뭐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뭐 구두 약속이라든가 이걸 종합했을 때 계약직으로 들어갔지만 정규직으로 계속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은 뭐 논쟁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해고다라는 판정을 했었어요. 판정이 나왔어요, 벌써?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한 이 판정 내지 판결이 사실상 오심제라는 얘기가 있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 1, 2, 1, 2, 3심. 3심. 예, 근데 이제 MBC에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그러니까 진노위와 중노위가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MBC가 이거 법정으로 가보자 해서 예. 지금 법정으로 간 상태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그 판결이 있는데 그 해고에 대해서 무효라는 그런 또 판결이 내려졌어요. 네. 그러면서 저분들이 이제 직장으로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일감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조금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냥 출근 퇴근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그 아나운서와 뭐 변호인단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가세를 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저분들이 MBC 아나운서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나운서인데 프로그램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아나운서인데 방송을 현재 못하고 계시는 아나운서들이군요. 일을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을 주지 않더라도 사내에서 이렇게 어울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따로 분리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법인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규정이 법에 또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분들 또 이제 그대로 하던 대로 법에 의거해서
본인들 나름대로의 노동자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죠. 그럼 계약직으로서 이게 해고가 맞네 틀리네 하는 소송과는 별개로 네.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네 맞네 틀리네 또 이 소송은 또 따로 진행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 이런 일이 일단 그 벌어지고 부분에 이제 있군요. 일단 진정을 넣은 것이죠. 직장 내 예. 괴롭힘 부분은. 그리고 이 문제를 보는 시선들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은 적폐 사측이 경영할 때에 쓰여졌던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원래 아나운서들이 투쟁하면서 나가 있을 때 그 자리를 꿰찼던 적폐 아니냐라는 예. 시선들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사실은 제조업 사업장이라든가 이쪽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MBC 사측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도 노동운동을 해봤고 파업도 해봤지만 예. 우리가 파업할 때 비정규직이 같이 파업 안 한다고 해서 파업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비정규직들을 나무라거나 보복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의 어려운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턱도 아니게 너무 높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사실 인권 단체하고 노동 단체들은 저 아나운서들 투쟁에 결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묘하네요. 네. 그 이른바 그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을 다 몰아내고 새롭게 출발했다라는 MBC에서 네. 이런 부당 해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또 진정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시민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또 가세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적폐 세력에서 들어왔었던 그 아나운서들하고 네.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더 분개하는 것은 사실 최승호 사장 때문입니다. 최승호 사장이 그냥 노동자들을 경원시했고 예전에 노조 활동도 안 했고 이랬다면 오히려 분노가 덜할지 모르겠는데 최승호 사장이 이러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실망감이 대단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군요. 한번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 우리 앞에도 지금 우리가 1시간 내내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여야 5당 대표들 만나서 이제 대책 논의한다는 얘기 이제 계속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이제 압류나 이런 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물어줘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판결은 나왔고, 나왔고. 예, 거기에 따라서 가압류를 걸었는데, 예. 이제 그 가압류 재산을 매각해야 이제 그 이른바 피해자분들한테 보상을 일본 할 수가 있죠. 전범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장 잘못한 부분은 예. 이 피해자분들이나 변호인단 쪽에서 교섭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밀어붙일 테니까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교섭 요청을 3차례나 했는데도 불응했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남아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MBC 사태하고 좀 비슷한데요. MBC 네. 사태도 이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사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중노위 정도 판정을 받았으니까 존중하겠다, 계속 기용하겠다라고 끝내면은 좀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 근데, 경우도 예. 일본 전범 기업도 미쓰비시도 네. 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절차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남은 법적 절차가 뭡니까? 이제 그거 이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국내 사건이면은 한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일이 다 엮여 있는 문제라서 전문가들은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다. 6개월 이상 예, 걸릴 그렇게 것이다. 또 시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일 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네, 뭐 외교적 해법이 진행되네, 뭐 이제 이런 어떤 논의가 나와야 이 문제도 좀 어떤 해법이 좀 생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섭이 실패하고 있는 사회, 이의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이셨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치졸하고 잘못입니다. 수없이 명확하게 반복했던 이 전제를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그럼 해법은 뭘까? 감정보다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다. 정부는, 국회는, 언론은 냉철하게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자. 일본과 전쟁할 거 아니라면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차이를 감안하자. 이게 제 현실 인식입니다. 외교 해법이 우선이다. 현 정부의 방침도 같은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아베 편드는 거나 친일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거부, 잘한 결정입니다. 한일이 1대1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의원 외교 가동한다니 기대합니다. 월요일 직설 클로징에서 원일이 기자가 의병을 비하했다. 문맥과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본래 의도와 달리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변하기보다는 좀 더 표현이 정교했어야 한다는 지적 겸허히 수용합니다. 제 말과 글에 다양한 의견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